여러분, 떡볶이 다큐멘터리 하나로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음식의 나라, 한국. 그런데 놀라운 건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만드는 최첨단 기술, 천년의 숨결이 느껴지는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한국은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한국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떡볶이 다큐멘터리가 대박났다고요? CNN 본사의 회의실에서 내 다큐멘터리 성공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떡볶이의 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얻었다니요. 그날 이후 회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제 삶은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와 얽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CNN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왔습니다. 떡볶이라는 음식 하나로 한국에 처음 발을 들였던 저는 이번엔 더 깊은 탐구를 위해 한국의 과학기술과 전통 문화를 함께 조명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첨단 기술과 천년의 역사가 공존하는 한국이 제 다음 목적지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와 짐 찾기까지 모두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첫 번째 촬영지는 서울이었는데 가장 먼저 삼성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에 가서 반도체 공장을 촬영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로봇들이 쉼없이 움직이며 초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 한 장면 같았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믿기 어려워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 여정은 단순히 기술만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첨단 산업을 보고 난 뒤 저는 곧바로 산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불교의 전통과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 체험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 공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스님과 나눈 대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도 자연도 사람도요.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의 첫 인상은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효율성과 미래적인 분위기는 마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몸소 느끼게 했죠. 하지만 단지 기술의 발전만이 한국의 매력은 아니었습니다. 수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진행된 촬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공장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고도로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게 속도와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첨단 기술을 많이 접했지만 한국은 기술에 대한 실용성까지 담아내는 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엿보고 나니 마음 한켠이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과 함께 조금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통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경기도의 한 템플스테이였어요. 스님이 직접 손수차를 내려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한다면 전통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순간 뭔가 전기가 오는 듯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현대화된 모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뿌리 깊은 전통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숲속 사찰에서의 하룻밤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피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체험했습니다. KTX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시성이 뛰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게다가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편의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이 신비로운 모습을 과연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기대감에 차올랐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느꼈던 감정은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날 새벽 숲에서 들렸던 바람 소리와 스님의 차 내리던 손길이 떠오르곤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통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다음 일정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룬 촬영이었어요. 저는 제작진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 놀라운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마다 다른 테마와 예술 작품이 배치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의 수단을 넘어 도시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느낌이었죠. 또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질 뿐만 아니라 LTE 속도도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처럼 빠르다는 거였어요. 뉴욕에서라면 지하철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작진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각자 SNS에 이 경험을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고 다시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까지 살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모든 게 한데 연결된 네트워크처럼 느껴졌습니다. 엠마,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니야? 제 동료 다니엘이 말하며 교통카드로 구매한 음료를 건네주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단순한 기술 이상의 편리함을 구현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이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효율적인 시스템만으로 훌륭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몸으로 지하철에 올랐을 때 일이었어요. 승객들 대부분이 책을 읽거나 조용히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제게 살짝 미소를 건네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한국 처음이죠? 어디서 왔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느껴지는 이런 배려와 정이야말로 기술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느꼈던 설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의 음식과 대중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녹아든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촬영지는 광장시장. 여기는 한국의 전통시장이면서도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가 뒤섞인 곳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수십 년째 장사를 해오신 어르신들이 전통 음식을 팔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 셰프들이 떡볶이를 독특하게 재해석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족발을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뜨겁게 김이 오르는 쫄깃한 족발을 깻잎에 싸먹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감칠맛이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어요. 이거 완전 한국 버전 타코야. 제 제작진 동료 다니엘은 족발을 한 입 베어 물고선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사실 그는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느끼한 음식에 익숙한 그에게는 낯설고 복잡한 맛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손이 족발 접시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음식 체험이 끝난 후 우리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BTS의 뮤직비디오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트렌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느낀 열기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거리마다 들리는 K-팝 음악, 버스킹하는 젊은이들, 카페에 틀어진 드라마 OST까지 어디를 가든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홍대 거리에서 열린 한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면서 관객들과 함께 호응하다가 공연을 마친 팀과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거리에서 음악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한 뮤지션이 답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저희 노래에 박수 쳐주고 춤춰주는 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와 응원이 가능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단순히 글로벌한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힘이 있다는 걸요. 마지막 일정으로 한 노래방에 갔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가볍게 K-팝을 부르기로 했죠. 조니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저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부르며 웃고 떠드는 동안 마치 한국인의 문화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앞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노래방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한 듯한 순간이었어요. 조니와 제가 마이크를 번갈아가며 BTS와 블랙핑크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한국의 노래방 문화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니는 미국에서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노래방 하면 약간 이상한 장난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모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런 선입견이 있었죠. 하지만 몇 곡 부르다 보니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음이 잘 되어 있어 밖에서는 아무도 우리 노래를 듣지 못하니 창피함도 사라졌어요. 이게 한국 노래방의 매력이었죠. 마이크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단순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문화는 생활 속에,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대중문화를 향유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K-팝 연습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중문화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연습생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함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몇몇 연습생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춤을 사랑해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힘들지만 무대 위에서 팬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단순히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꿈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새삼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전날 만났던 버스킹 뮤지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음악과 문화를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랑이 거리에서, 노래방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안을 주는 공간이 많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의 열기가 사그라든 뒤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 홍대의 한 음악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따뜻한 분위기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공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듀서들과 작곡가들이 새로운 곡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악기와 녹음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작곡가는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곡의 데모 버전을 들려주며 한국 음악이 글로벌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악은 감정을 중시해요.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에서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방식은 단순히 전통적이거나 서구적이지 않고 한국적인 정서를 녹여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K-팝의 독창성과 세계적인 성공의 배경이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가 깊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스튜디오를 떠나기 전 그 작곡가는 한국 음악을 더 잘 이해하려면 한강에 가보라고 추천했습니다. 밤에 한강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한국적인 감성을 가장 잘 보여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다니엘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강변에 앉아 있자니 자연스레 사람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엠마, 여기선 사람들이 참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기는 것 같아.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한강에서 들리는 노래 소리는 마치 낮 동안 느꼈던 한국 대중문화의 정수를 응축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강요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음악을 즐기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강의 밤 공기와 주변 사람들의 활기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는 단순히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와 예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같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이곳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진 않았어요. 제가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겪었던 일은 한국에 대한 오해를 잠시 키웠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촬영이 없는 날이라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찻집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한국의 고요함을 느끼고 싶었죠. 찻집 내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손님들도 대부분 차분히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주문하려고 테이블 위에 있는 종을 눌렀는데 몇 분이 지나도 직원이 오지 않았어요. 조금 어색하게 앉아있던 저는 근처의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이 종을 누르자 곧바로 직원이 응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나만 무시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걸까 하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죠. 속이 상한 채로 겨우 주문을 하고 대추차를 마셨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시죠? 혹시 방금 벨을 눌렀는데 직원이 안 온 거라면 아마 신호가 안 간 걸 거예요. 가끔 이 버튼이 고장 나기도 하거든요.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손님은 저를 보고서 아무 말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와서 제 불편함을 알아봐주고 사과까지 해주신 거죠. 그 친절함이 오해를 풀어줬습니다. 종이 고장 났을 뿐인데 혼자서 과하게 해석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후 저는 종업원에게 직접 확인했고 그 역시 미안하다며 제게 추가로 디저트를 서비스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저는 그날 한국 사람들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결국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의미 있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다가오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진심은 깊고 오래 간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더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관광지나 대중문화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머무르며 겪었던 오해와 이해의 과정을 통해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찻집에서의 작은 해프닝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조금 더 조심스럽고 섬세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오해가 크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는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배려와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점점 깨달았어요. 그날 찻집에서 만난 손님은 제게 단순한 도움을 준 것 이상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겪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굳이 사과를 했고 저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치 않죠. 낯선 사람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사과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서울의 한 골목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목적지를 찾지 못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제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목적지를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은 자신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면서 휴대폰 지도를 꺼내 목적지를 찾아주었고 심지어 몇 분 동안 저와 동행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길을 알려주기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그녀는 제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저와 함께 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감사를 전하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행 재밌게 하세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도 그 순간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단순히 표면적인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은 한국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숨겨진 따뜻함이 이곳을 더욱 편안하고 친근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단순히 한국을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곳의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며 진정한 한국의 매력을 발견해 보기로요. 그것이 한국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였어요. 이곳은 단지 기술적으로 앞서 있거나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풍부하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는 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마친 날, 저는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떡볶이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제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본 첨단 기술, 템플스테이에서 느낀 고요함, 지하철에서 경험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 그리고 찻집과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한국은 정말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찻집에서의 작은 오해를 풀어준 손님, 길을 함께 걸어준 낯선 여성, 그리고 수많은 인터뷰와 대화를 통해 만난 사람들. 그들은 단지 제 다큐멘터리의 피사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승이자 친구였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마친 저녁, 다니엘과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술집에서 간단한 송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니엘이 말했어요. 엠마, 이곳은 단순한 촬영지가 아니었어. 한국은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준 곳이야. 사람들과 문화, 그 모든 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곳은 단지 방문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곳이야. 그날 밤 다니엘과 저는 한강을 걸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강을 따라 들려오는 버스킹 음악, 그리고 강바람이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과 활기는 마치 한국이 제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한국의 세심함과 효율성은 끝까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의 깔끔한 환경과 빠르고 질서정연한 시스템 속에서 이곳이 정말로 세계적인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출국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나라가 또 있을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봤던 기술의 정밀함, 템플스테이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 전통 찻집에서 대추차를 마시며 느꼈던 한국의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친절과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순간이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제게 일깨워 주었죠. 비행기 탑승 방송이 나오고 저는 천천히 짐을 챙겨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나 한국에 다시 올 거야. 이번에는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느끼고 싶어. 다니엘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올래.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걸 다큐멘터리에 담아서 모두에게 알려주자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은 후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스님께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과 자연, 전통과 현대, 사람과 사람. 한국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촬영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 동안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지며 밤하늘로 흩어질 때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지 제가 방문했던 나라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불어넣어준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얻은 모든 감동을, 내가 보고 느낀 모든 특별한 순간을 꼭 다큐멘터리에 담아야지. 제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곳 사람들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제게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 될 거예요. 떡볶이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어떻게 전통과 첨단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배우는 큰 여정으로 이어졌는지. 한국은 그야말로 끝없는 이야기가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단순히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사람들과의 교류, 문화 속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매 순간 느꼈던 환대는 앞으로 제 삶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비행기가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다시 올 거야. 한국,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게.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한국 다큐멘터리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삶과 문화가 함께 춤추는 무대이며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그들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라는 특별한 무대를 전 세계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